안녕하십니까, 책돌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100년 혈관을 만드는 법입니다. 저자는 이케타니 도시로, 출판사는 청홍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이케다니 도시로, 의학 박사이자 이케다니 병원의 원장이다. 대표적으로는 혈관을 단련하면 건강해진다가 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겠습니다. 혈액 중의 칼슘 농도는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그러나 혈액 내 칼슘이 부족해지는 상황이 되면 우리의 몸은 뼈에 있는 칼슘을 분해해서 혈액으로 보내 혈중 칼슘 농도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칼슘 부족이 지속되면 우리의 몸은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하고 골다공증은 더욱 심해지죠. 그런데 뼈에서 나온 칼슘은 안타깝게도 혈관에 잘 들러붙습니다. 원래는 혈중 칼슘이 부족했기 때문에 뼈에서 칼슘을 가져왔지만 그런 상황이 만성화되면 혈중 칼슘이 과도하게 많아집니다. 이렇게 남은 잉여 칼슘이 혈관벽에 들러붙어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면서 동맥경화를 부추기는 것이죠. 즉, 칼슘 부족이 칼슘 과잉을 부른 셈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현상을 칼슘의 역설이라 부릅니다. 한쪽에서는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 뼈의 구멍이 숭숭 뚫리는 골다공증이 진행되는 동안 다른 쪽에서는 뼈에서 나온 칼슘이 혈관에 쌓여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고 동맥경화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뼈의 노화가 진행될 때는 혈관의 노화도 함께 진행됩니다. 그래서 뼈와 혈관은 말 그대로 운명 공동체라 표현하는 것이죠. 혈당을 낮추는 호르몬으로 많이 알려진 인슐린은 세포가 포도당을 흡수하도록 돕습니다. 혈당이 높아지면 인슐린이 분비되며 혈액 중의 포도당을 세포로 넣어줌으로써 혈당을 낮추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포도당을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뇌신경세포가 포도당을 흡수할 때도 인슐린이 작용합니다. 그런데 당뇨병으로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인슐린의 작용이 나빠지면 뇌세포의 포도당 흡수 역시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지 쉽게 예측되지 않습니까? 또 인슐린은 세포 내의 아밀로이드 베타의 축적을 억제하는 역할도 합니다. 따라서 인슐린의 작용이 저하되면 뇌세포 내에 아밀로이드 베타가 상당히 축적돼서 치매를 유발합니다. 100년 혈관을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00년 혈관을 만드는 기본은 느슨한 당질 제한입니다. 혈관을 젊어지게 하는 식사법. 그 첫 번째는 당질 섭취법입니다. 당질, 즉 밥이나 빵, 면, 감자, 과자나 사탕 등은 먹으면 체내에서 모두 포도당으로 분해되어 혈당을 높입니다. 즉, 식후에 고혈당을 일으키는 장본인인 것이죠. 당질 과다 식사는 혈당의 급상승과 급하락을 일으켜서 혈관을 점진적으로 손상시킵니다. 혈당이 오르면 췌장이 인슐린을 분해해서 혈당을 내려주는데 식사할 때마다 대량의 인슐린을 분비해야 한다면 결국 췌장은 지쳐버립니다. 그래서 인슐린의 분비량이 줄거나 인슐린의 효과 자체가 떨어지게 되며 그러면서 당뇨병으로 진행되는 것이죠. 자세히 설명하자면 식후에 혈당치가 급상승하게 되어 혈관이 손상되면 몸에 무리를 주기 때문에 당질은 삼가하는 편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포도당도
우리 몸에 필요한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끊는 것만은 안 됩니다. 따라서 밥을 절반으로 줄이거나 하루 3끼 중 1끼는 탄수화물을 빼는 정도가 좋습니다. 이른바 느슨한 당질 제한식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은 당질을 너무 많이 섭취해서 내장 지방이 늘고 혈당도 높아서 혈관이 늙고 있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질은 삼가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전혀 먹지 않는 것은 오히려 몸에 해롭기 때문에 섭취량을 조금 줄이는 방법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을 저자 자신도 실천하고 있으며 환자들에게도 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질 줄이기가 어려울 때 제안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선택하기입니다. 주식을 선택하자는 뜻이죠. 그 기본은 바로 이것입니다. GI 지수가 낮은 탄수화물을 고르는 것이죠. GI 지수란 음식을 섭취한 뒤 혈당이 상승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포도당 50g을 섭취했을 때 혈당의 상승도를 100으로 잡고 다른 식품의 당질 50g을 섭취했을 때 혈당이 얼마나 상승했는지를 상대적으로 표시한 것입니다. GI 지수를 외우는 게 귀찮다면 정제가 낮은 곡물을 고르는 방법도 있습니다. 백미보다는 현미나 배아미, 찰보리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정제된 밀가루로 만들어진 하얀 빵보다는 호밀빵이나 통밀빵을 주로 선택합니다. 즉, 하얀 탄수화물보다는 갈색 탄수화물입니다. 한 가지 추가하자면 특히 빵을 고를 때는 롤빵처럼 말랑말랑한 빵보다는 호밀빵처럼 좀 씹어야 하는 빵이 좋습니다. 잘 씹어 먹어야 하는 음식일수록 포만 중추가 자극돼서 자극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부드럽고 살살 녹는 빵을 먹다 보면 처음에는 한 개만 먹을 생각이었는데 어느새 2개가 되고 3개가 되다가 모두 먹고 나면 어쩐지 나른해지고 졸음이 쏟아졌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이면에는 혈당의 급상승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식사로 혈당이 급상승해서 인슐린이 대량으로 나오면 이렇게 나른하게 졸음이 쏟아지기도 합니다. 한편 차갑게 식힌 면을 시원한 국물 소스에 찍어 먹는 자르 우동을 먹을까, 국물까지 따뜻한 온 우동을 먹을까 고민한다면 자롱 우동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파스타와 냉 파스타 중에서 뭘 먹을까 고민한다면 냉 파스타를 추천합니다. 당질의 하나인 전분은 한번 열을 가한 뒤에 차게 식으면 그 부분이 저항성 전분이라 불리는 소화되지 않는 전분으로 바뀝니다. 저항성 전분은 소장에서 소화되지 않고 대장까지 도달해서 식이섬유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즉, 당의 흡수 속도를 늦추는 것이죠. 갓 나온 따끈한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유감스러운 말이겠지만 갓 지은 밥보다는 차가운 밥이 좋습니다. 또는 쌀과 밀과 감자처럼 전분이 많이 포함된 탄수화물을 먹을 때는 따뜻한 것보다는 차가운 것을 먹는 쪽이 혈관에 더욱 이롭습니다. 혈관 관리 차원에서 보다 중요한 것은 수용성 식이섬유입니다. 물에 녹는 수용성 식이섬유는 식품의 수분을 흡수해서 묵직한 젤리 같은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위장 속을 천천히 통과하므로 위에 머무는 시간이 길고
위장에서의 영양소 흡수를 늦춰줍니다. 또한 흡착성이 있어서 몸 안에 불필요한 물질들을 체외로 배출시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당과 지질의 흡수를 늦춰서 식후 고혈당을 막습니다. 남은 콜레스테롤을 흡착 배출시켜서 이상 지질 혈증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과도한 나트륨을 흡착 배출해서 고혈압을 예방합니다. 즉, 혈관 노화의 주범을 제거하는 것이죠. 게다가 수용성 식이섬유는 소화되지 않고 장까지 도달해 장내에서 유익균의 먹이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유익균이 늘어나 장내 환경도 개선됩니다. 수용성 식이섬유의 장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혈관 관리 차원에서 살펴보면 당 흡수를 낮춰줘서 식후의 고혈당을 억제해준다는 점이 있죠. 따라서 그 효과를 최대한으로 얻으려면 식사 초반에 먹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을 채소부터 먹기라고 부릅니다.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은 오크라, 참마, 팽이버섯, 낫또 같은 다소 끈적끈적한 식품, 다시마, 미역 같은 해조류, 양파와 마늘, 우엉, 아보카도, 방울 양배추 등의 채소, 숙성된 키위, 사과나 귤 등의 잘 익은 과일, 말린 무화과 등입니다.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품을 먼저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채소나 샐러드 또는 채소를 듬뿍 넣고 끓인 국이 아니어도 오크라만 넣은 된장국이나 낫또, 미역국도 괜찮습니다.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한 아보카도도 조리하기에 간편해서 좋을 것입니다. 아보카도를 절반으로 자르고 여기에 올리브 오일과 약간의 간장을 섞은 소스를 살짝 끼얹어서 스푼으로 그냥 떠먹어도 맛있습니다. 나는 식전에 키위 한 개를 먹기도 합니다. 배가 고프면 자신도 모르게 밥이나 빵 같은 탄수화물부터 먹고 싶어질 텐데 그럴수록 일단 꾹 참아야 합니다. 탄수화물이야말로 혈당을 갑자기 쑥 올리기 때문입니다. 탄수화물은 가장 먼저 먹어서는 안 됩니다. 식이섬유부터 먹기를 습관화해야 합니다. 수용성 식이섬유는 변비 예방에도 필수적입니다. 변비도 혈관 노화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변비가 되면 장내에서 유해균이 늘어나고 이를 만들어내는 유해물질과 가스도 늘어납니다. 이러한 유해물질과 가스가 장에서 혈관으로 이동하면 혈관을 손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용성 식이섬유는 변비를 예방하는 측면에서도 혈관 건강에 기여합니다. 대두 특유의 알싸한 맛의 주 성분인 대두사포닌은 당이 소장에서 흡수되는 것을 억제하는 작용을 합니다. 대두를 먹으면 식이섬유와 대두사포닌의 더블 효과로서 당 흡수 속도가 지연되며 혈당의 급상승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저자는 대두를 식전에 먹는 것을 소위 퍼스트라 부릅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낫또 한 팩을 먼저 먹습니다. 식전에 두유를 먹습니다. 익힌 대두를 떠먹는 요구르트나 스프에 넣어서 먹습니다. 두유는 가공 단계에서 식이섬유의 양은 줄어들지만 대두 사포닌의 효과는 여전함으로 안심해도 됩니다. 무엇보다 부담 없이 먹을 수가 있어서 좋습니다. 그러나 단맛이 첨가된 두유는 당연히 당질이 높을 테니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는 시중에서 파는 팩에 포장된 익힌 대두를 언제나 상비하고 있습니다. 가격도 부담이 없고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에서도 쉽게 살 수가 있습니다. 씹으면 씹을수록 은근히 담백해져서 맛도 있습니다. 이렇게 익힌 대두를 인스턴트 스프에 넣어서 먹거나 절반 정도를 전자레인지에 20초 정도 데워서 무설탕 떠먹는 요구르트에 섞어 먹는 방법도 매우 괜찮습니다. 식전에 먹는 소이 퍼스트도 좋고 간식 대용으로 먹는 방법도 추천합니다. 앞에서 EPA와 DHA는 염증을 억제한다고 했는데 항염증 측면에서는 DHA가 좋습니다. 한편 EPA는 혈관을 탄력적으로 이완시켜 혈압을 낮추고 혈전의 생성을 억제합니다. 또한 혈중 지질,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의 균형을 유지하며 적혈구의 유연성을 높여 혈류를 원활하게 만드는 등 그야말로 혈관력을 끌어올리는 다재다능한 일꾼입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그 일부가 체내에서 EPA와 DHA로 바뀝니다. 그러므로 먹어야 할 오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씨유나 들기름을 된장국에 스프에 쪼르륵 넣어 먹어도 겨우 1, 2g밖에 안 됩니다. 그중 체내에서 DPA와 DHA로 바뀌는 건 거기서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섭취량을 늘리기 위해서 무쳐 먹고 뿌려 먹고 끼얹어 먹어도 그 정도 갖고는 아무래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역시 생선도 챙겨 먹으면 좋겠습니다. 생선 기름 속에 EPA와 DHA는 별도의 전환 과정 없이 우리 몸이 바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생선을 먹을 때는 자체 기름까지 함께 먹어야 효과를 제대로 기대할 수 있으므로 내가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생선회나 카르파초, 생선 탕탕이처럼 날것으로 먹는 것입니다. 혹시 날것이 싫다면 기름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종이 호일에 감싸서 익히거나 생선을 넣은 지리탕으로 먹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더욱 간편한 것은 통조림입니다. 최근에는 고등어 통조림, 꽁치 통조림이 다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값이 저렴하고 보존이 편리하며 기름을 포함한 영양분을 그대로 섭취할 수 있는 장점 때문이죠. 아예 뼈까지 부드럽게 조리되어 있기 때문에 뼈채로 먹을 수 있어서 골다공증 예방에 필수적인 칼슘도 보충할 수가 있습니다. 육류의 기름은 포화 지방산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너무 많이 먹으면 혈액 속의 중성지방과 나쁜 콜레스테롤이 증가합니다. 그러므로 기름이 잘 빠지도록 그릴에 구워 먹거나 후라이팬에 익히면서 빠져나오는 기름을 키친타올로 닦아내는 등 불필요한 기름을 먹지 않도록 신경 쓰면 건강하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튀김은 당질이 가득한 튀김옷으로 겉을 감싼 데다 튀길 때 쓰는 기름 대부분이 오메가6 지방산입니다. 또한 어떤 기름이든 고온에서 튀기면 산화가 진행돼서 과산화 지질을 만들고 이는 다시 체내에서 주변에 있는 지질을 산화시킵니다. 그리고 이 역시 혈관 노화의 근원이 됩니다. 그런 튀김에 당질 가득한 소스나 케첩을 뿌려 먹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더 말할 것도 없이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육류라고 통틀어 말해도 닭고기와 돼지고기, 소고기,
양고기 등이 있고 닭고기만 해도 안심살과 닭가슴살, 닭다리살 등 부위까지 따지면 매우 다양합니다. 닭의 안심살은 지방이 적고 닭가슴살에는 피로 회복에 좋은 이미다졸 다이펩타이드가 풍부합니다. 돼지고기에는 피부와 점막 건강을 유지하고 당질의 에너지로 바뀌는 과정을 돕는 비타민 B가 풍부합니다. 이렇게 고기마다 다양한 장점이 있으니 특정 고기만 먹기보다는 다양한 고기를 매일같이 바꿔가며 먹는 편이 영양면에서도 치우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공육은 줄이는 편이 좋습니다. 가공육은 염장이나 훈제 등 그 제조 과정에서 발암물질이 발생합니다. 식염은 염화 나트륨을 주성분으로 하므로 이것이 몸에 들어오면 혈중 나트륨 농도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은 혈중 나트륨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려 하므로 짜게 먹어서 나트륨의 양이 많아지면 수분을 늘려 그 농도를 낮추려고 합니다. 즉, 혈액의 양이 늘어나는 것이죠. 혈액의 양이 늘어나면 혈액을 온몸으로 보내는 심장의 부담이 커질 뿐더러 혈관에 많은 양의 혈액이 흐르게 돼서 혈압도 오릅니다. 따라서 염분을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면 심장에도 혈관에도 직접적인 부담을 주는 것이죠. 의사가 염분을 줄이세요라고 왜 그렇게 강조하는지 이해가 됐을 것입니다. 내가 추천하는 방법은 반찬으로 나온 고기 요리를 샐러드에 올려서 함께 먹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드레싱이 딱히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가급적 저염이라 표시된 제품을 사용하거나 달걀 간장밥처럼 직접 음식에 넣어서 조리하기보다는 작은 접시에 담아 찍어 먹으면 몸으로 들어오는 양이 적어져서 저절로 염분 섭취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회식이 잡혀 있다면 아침, 점심 식사를 조정합니다. 나는 아침은 대개 블랙커피와 집에서 만든 채소 주스, 익힌 대두나 익힌 검은콩, 콩 시리얼을 토핑한 떠먹는 요구르트를 메뉴로 해서 먹습니다. 집에서 만든 주스는 당근 1개 반, 사과 반 개, 레몬 반 개를 맷돌 방식으로 돌아가는 저속 착즙기로 내린 다음 아마씨유나 올리브유를 1티스푼 넣어서 마시는 걸 말합니다. 이 메뉴로 먹으면 점심 저녁 식사가 영양면으로 다소 한쪽으로 치우쳐도 부족하기 쉬운 식이섬유와 비타민, 미네랄, 피토케미컬, 단백질은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메뉴를 보고 밥이나 빵 같은 탄수화물을 전혀 먹지 않네? 그럼 금세 배고파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당질을 줄이면 식후에 혈당치가 급상승하지 않기 때문에 공복감을 덜 느낍니다. 공복은 혈당치가 급격하게 올랐다가 급격하게 뚝 떨어졌을 때 쉽게 느끼기 때문이죠. 요즘 저녁 술자리가 계속돼서 컨디션이 엉망이에요. 이렇게 말하면서 점심 식사로 라면과 만두를 잔뜩 먹는 분들은 이제 그런 습관을 돌아봅시다. 아침과 점심 식사를 신경 쓰면 하루치의 영양 균형은 충분히 맞출 수가 있습니다. 나는 샐러드에 고기류 제품을 토핑처럼 얹어서 먹는 방식을 자주 씁니다. 닭꼬치 말고 돼지고기 생강구이, 닭 숯불구이, 닭똥집 볶음도 괜찮습니다. 이런 메뉴의 중요 포인트는 확실한 단백질 섭취입니다.
이렇게 먹으면 위에 토핑처럼 올려진 고기 덕분에 드레싱을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드레싱은 염분뿐만 아니라 당분과 지질도 상당히 많아서 듬뿍 뿌려 먹으면 기껏 건강을 생각해서 고른 샐러드도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채소와 단백질 섭취만 생각하면 익힌 닭고기나 참치, 삶은 달걀 등이 아예 처음부터 들어있는 샐러드 제품을 골라도 되지만 이렇게 일부러 토핑거리를 골라서 추가해주면 음식의 양도 늘고 만족감까지 높아집니다. 저녁 회식이 있어서 아무래도 평소보다 많이 먹을 것 같을 땐 점심은 이 정도로 해서 가볍게 먹습니다. 요구르트는 무가당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만약 신맛이 부담스럽다면 당질이 낮은 과일을 토핑으로 얹어 먹으면 좋습니다. 신맛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내가 추천하는 과일은 키위입니다. 키위는 나트륨을 배출해주는 칼륨, 항산화 작용이 있는 비타민C, 혈관 관리에 빠질 수 없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한 혈관에 좋은 과일입니다. 당질이 낮은 과일을 습관적으로 먹는 사람은 뇌졸중과 심근경색 같은 혈관 질병을 일으킬 위험이 낮습니다. 키위 외에도 딸기, 자몽, 사과 등도 당질이 낮은 과일입니다. 요구르트에 단맛을 추가하고 싶을 때는 이러한 당질이 낮은 과일로 약간의 단맛을 보충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익힌 검은콩 혹은 콩 시리얼을 먹어도 진짜 좋습니다. 짜증과 화, 스트레스가 많은 생활은 혈관에도 심장에도 직접적으로 부담을 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평온을 흔드는 불쾌한 상황이 일어나면 잠시 멈춰서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지금 화를 내고 있는 이 사람을 위해 내 혈관과 심장을 바칠 수 있는가? 이렇게 말이죠. 스트레스는 인간관계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에 대해서 짜증을 내거나 스트레스가 쌓이는 것은 스스로 자기 혈관과 심장의 수명을 야금야금 깎아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 사람이 당신의 중요한 심장과 혈관을 바칠 만한 그런 사람인가? 이에 대한 대답은 적어도 아니오일 것입니다. 신부전을 예방하려면, 그리고 젊은 혈관을 유지하려면 기본 중의 기본이 바로 걷기입니다. 우선 하루 총 30분 워킹부터 시작합시다. 일일 전체 시간으로 따져서 30분이므로 이것을 10분의 3회로 나눠서 부분적으로 하거나 5분씩 6회처럼 짧게 나눠서 해도 됩니다. 예를 들면 집에서 역까지 걷기, 슈퍼마켓이나 편의점까지 걷기, 아파트나 사무실의 1층에서 3층까지 걸어 올라가기, 그도 안 된다면 방에서 화장실까지 걷기도 훌륭한 걷기 운동이 됩니다. 적어도 20분 이상 운동을 해야 비로소 지방이 연소된다는 얘기를 들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잘못된 것이니 안심해도 됩니다. 운동을 시작한 순간부터 몸은 운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 당과 지방을 사용합니다. 전체 운동 시간이 같다면 짧게 나눠서 하든 길게 하든 운동 에너지 차원에서 보면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한편 짧은 시간에 좀 더 운동 효과를 높이고 싶을 때는 최대 심박수의 60에서 70% 정도의 심박수에 도달한 후에 유지하기 위해 운동하면 매우 효과적입니다. 자신의 최대 심박수는 220에서 자기 나이를
뺑값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연령대별 운동 시의 효과적인 적정 심박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40세는 108에서 126, 50세는 102에서 119, 60세는 96에서 112, 70세는 90에서 105, 80세는 84에서 98입니다. 걸으면서 옆 사람과 어느 정도로 대화를 할 수 있는가로 자신의 심박수를 가늠하면 이렇게 심박수를 재지 않아도 자신에게 맞는 심박수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숨이 차서 헉헉거리고 말이 끊길 정도라면 심박수가 너무 올라가 있는 상태이고, 반대로 콧노래가 나올 정도로 여유롭다면 운동 강도가 약하다는 뜻입니다. 그저 단순히 걷기만 하면 아무래도 심박수 측면에서는 부족할 것입니다. 그러니 평소보다 5cm 정도 더 보폭을 넓히고 배에 힘을 줘서 하복부를 납작하게 해서 빠른 걸음으로 걸읍시다. 이렇게 하면 딱 적절한 운동 강도가 될 것입니다. 또한 요즘 유행하는 도심 인근 산행도 무척 좋은 걷기입니다. 당일치기도 가능하고 초보자도 쉽게 오를 수 있는 인왕산이나 아차산, 대모산 정도 오르는 가벼운 등산은 지방 연소 효과도 높일 수 있고 자연 속에서 릴렉스도 할 수 있으니 적극 추천합니다. 운동 효과는 예방만이 아닙니다. 실제로 운동요법이 다양한 질병 치료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고혈압과 당뇨병, 이상지질혈증의 가이드라인에는 운동요법이라는 항목이 마련되어 있을 만큼 운동이 치료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운동 자극으로 분비된 NO는 동맥경화의 플라그를 안정화시켜주므로 이미 진행된 동맥경화를 개선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게다가 예전에는 안정이 체계라고 여겼던 질병조차도 지금은 운동이 필수라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심장병과 신장병, 다리 혈관의 동맥경화가 일어난 말초 동맥질환, COPD와 같은 폐 질환 등도 운동을 하게 되면 예후가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료기관에서도 치료의 한 방법으로 운동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심근경색, 고혈압, 심장비대증 등 심장과 혈관의 질병 때문에 심장의 펌프 기능이 약해진 사람, 즉 신부전인 사람에게 예전 같으면 안정을 취하세요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신부전이 있어도 상태가 안정적이라면 운동을 하는 편이 오래 사는 데 도움을 준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신부전이라는 이유로 심장을 되도록 사용하지 않고 아끼기보다는 과도한 부담을 피하면서 꾸준히 잘 사용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즉 적당한 운동이 답입니다. 신부전인 사람은 안정기의 심박수가 건강한 사람보다 쉽게 높아지기 때문에 앞서 설명한 최대 심박수, 즉 220에서 자기 나이를 뺀 그 수의 60에서 70%라는 공식은 적용할 수 없습니다. 신부전인 사람에게도 걷기 운동이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어느 정도의 강도가 최적인지는 역시 사람마다 다릅니다. 따라서 반드시 의사의 지도를 받아서 운동하길 바랍니다. 나도 심장병이나 신장병, 다리 관련 혈관병, 폐 질병 등을 갖고 있는 환자가 운동을 습관화했더니 증상이 가벼워지거나 생활하기가 훨씬 수월해지는 모습을 많이 목격했습니다. 또한 나이가 들면 무릎 통증,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도 늘어납니다. 통증이 있어서 못 걷겠다, 아파서 운동을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곤 하는데
사실 근력의 저하가 큰 원인이므로 운동으로 근육량을 늘리면 통증이 완화되고 개선됩니다. 즉, 누구든 어떤 상황에서든 몸을 반드시 움직여야 하는 것이죠. 바로 다음에 소개할 운동은 심박수를 과도하게 올리지 않으면서 부하도 적절한 운동입니다. 동맥경화라고 진단을 받았거나 신장이나 그리고 심장에 지병이 있는 사람, 무릎 통증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일지라도 무리 없이 할 수 있게 고안한 것이므로 모두 꼭 해보길 바랍니다. 좀비 체조는 100년 혈관을 만드는데 가장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이 체조를 처음 접했다면 일상생활에서 꼭 실천해보길 바랍니다. 이미 습관이 된 분은 앞으로도 꾸준히 지속해서 혈관 건강을 유지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운동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발 뒤꿈치를 들어 올리고 발끝으로만 제자리 걸음을 걸으면서 양손을 축 늘어뜨리고 흔들기만 하면 됩니다. 그 모습이 마치 좀비처럼 보여서 이름을 좀비 체조라 붙였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 운동을 추천하는 이유는 저녁 식사는 과식하기 십상이기 때문입니다. 하루의 업무를 끝내고 여유롭게 즐기는 저녁 식사를 아침이나 점심보다 많이 먹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밤은 신체 활동이 활발한 낮보다 지방이 쌓이기 쉬운 시간대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쌓이기 쉬운데 저녁 식사로 먹은 음식이 완전히 소화되지 않은 채 잠이 들게 되면 그 영양분이 체내 지방으로 더 쉽게 쌓입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가독성이 굉장히 좋았고요. 우리의 혈관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들이 나와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100년 혈관을 만드는 법입니다. 저자는 이케타니 도시로, 출판사는 청홍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이케다니 도시로, 의학박사이자 이케다니 병원의 원장이다. 대표적으로는 혈관을 단련하면 건강해진다가 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겠습니다. 혈액 중의 칼슘 농도는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그러나 혈액 내 칼슘이 부족해지는 상황이 되면 우리의 몸은 뼈에 있는 칼슘을 분해해서 혈액으로 보내 혈중 칼슘 농도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칼슘 부족이 지속되면 우리의 몸은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하고 골다공증은 더욱 심해지죠. 그런데 뼈에서 나온 칼슘은 안타깝게도 혈관에 잘 들러붙습니다. 원래는 혈중 칼슘이 부족했기 때문에 뼈에서 칼슘을 가져왔지만 그런 상황이 만성화되면 혈중 칼슘이 과도하게 많아집니다. 이렇게 남은 잉여칼슘이 혈관벽에 들러붙어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면서 동맥경화를 부추기는 것이죠. 즉, 칼슘 부족이 칼슘 과잉을 부른 셈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현상을 칼슘의 역설이라 부릅니다. 한쪽에서는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 뼈의 구멍이 숭숭 뚫리는 골다공증이 진행되는 동안 다른 쪽에서는 뼈에서 나온 칼슘이 혈관에 쌓여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고 동맥경화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뼈의 노화가 진행될 때는 혈관의 노화도 함께 진행됩니다. 그래서 뼈와 혈관은 말 그대로 운명 공동체라 표현하는 것이죠. 혈당을 낮추는 호르몬으로 많이 알려진 인슐린은 세포가 포도당을 흡수하도록 돕습니다.
혈당이 높아지면 인슐린이 분비되며 혈액 중에 포도당을 세포로 넣어줌으로써 혈당을 낮추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포도당을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뇌신경세포가 포도당을 흡수할 때도 인슐린이 작용합니다. 그런데 당뇨병으로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인슐린의 작용이 나빠지면 뇌세포의 포도당 흡수 역시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지 쉽게 예측되지 않습니까? 또 인슐린은 세포 내의 아밀로이드 베타의 축적을 억제하는 역할도 합니다. 따라서 인슐린의 작용이 저하되면 뇌세포 내에 아밀로이드 베타가 상당히 축적돼서 치매를 유발합니다. 백년 혈관을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백년 혈관을 만드는 기본은 느슨한 당질 제한입니다. 혈관을 젊어지게 하는 식사법. 그 첫 번째는 당질 섭취법입니다. 당질, 즉 밥이나 빵, 면, 감자, 과자나 사탕 등은 먹으면 체내에서 모두 포도당으로 분해되어 혈당을 높입니다. 즉 식후에 고혈당을 일으키는 장본인인 것이죠. 당질 과다 식사는 혈당의 급상승과 급하락을 일으켜서 혈관을 점진적으로 손상시킵니다. 혈당이 오르면 췌장이 인슐린을 분해해서 혈당을 내려주는데 식사할 때마다 대량의 인슐린을 분비해야 한다면 결국 췌장은 지쳐버립니다. 그래서 인슐린의 분비량이 줄거나 인슐린의 효과 자체가 떨어지게 되며 그러면서 당뇨병으로 진행되는 것이죠. 자세히 설명하자면 식후에 혈당치가 급상승하게 되어 혈관이 손상되면 몸에 무리를 주기 때문에 당질은 삼가하는 편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포도당도 우리 몸에 필요한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끊는 것만은 안 됩니다. 따라서 밥을 절반으로 줄이거나 하루 3끼 중 1끼는 탄수화물을 빼는 정도가 좋습니다. 이른바 느슨한 당질 제한식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은 당질을 너무 많이 섭취해서 내장 지방이 늘고 혈당도 높아서 혈관이 늙고 있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질은 삼가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전혀 먹지 않는 것은 오히려 몸에 해롭기 때문에 섭취량을 조금 줄이는 방법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을 저자 자신도 실천하고 있으며 환자들에게도 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질 줄이기가 어려울 때 제안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선택하기입니다. 주식을 선택하자는 뜻이죠. 그 기본은 바로 이것입니다. GI 지수가 낮은 탄수화물을 고르는 것이죠. GI 지수란 음식을 섭취한 뒤 혈당이 상승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포도당 50g을 섭취했을 때 혈당의 상승도를 100으로 잡고 다른 식품의 당질 50g을 섭취했을 때 혈당이 얼마나 상승했는지를 상대적으로 표시한 것입니다. GI 지수를 외우는 게 귀찮다면 정제가 낮은 곡물을 고르는 방법도 있습니다. 백미보다는 현미나 배아미, 찰보리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정제된 밀가루로 만들어진 하얀 빵보다는 호밀빵이나 통밀빵을 주로 선택합니다. 즉, 하얀 탄수화물보다는 갈색 탄수화물입니다. 한 가지 추가하자면 특히 빵을 고를 때는 롤빵처럼 말랑말랑한 빵보다는 호밀빵처럼 좀 씹어야 하는 빵이 좋습니다.
잘 씹어 먹어야 하는 음식일수록 포만 중추가 자극돼서 자극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부드럽고 살살 녹는 빵을 먹다 보면 처음에는 한 개만 먹을 생각이었는데 어느새 2개가 되고 3개가 되다가 모두 먹고 나면 어쩐지 나른해지고 졸음이 쏟아졌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이면에는 혈당의 급상승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식사로 혈당이 급상승해서 인슐린이 대량으로 나오면 이렇게 나른하게 졸음이 쏟아지기도 합니다. 한편 차갑게 식힌 면을 시원한 국물 소스에 찍어 먹는 자르 우동을 먹을까, 국물까지 따뜻한 온 우동을 먹을까 고민한다면 자롱 우동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파스타와 냉 파스타 중에서 뭘 먹을까 고민한다면 냉 파스타를 추천합니다. 당질의 하나인 전분은 한번 열을 가한 뒤에 차게 식으면 그 부분이 저항성 전분이라 불리는 소화되지 않는 전분으로 바뀝니다. 저항성 전분은 소장에서 소화되지 않고 대장까지 도달해서 식이섬유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즉, 당의 흡수 속도를 늦추는 것이죠. 갓 나온 따끈한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유감스러운 말이겠지만 갓 지은 밥보다는 차가운 밥이 좋습니다. 또는 쌀과 밀과 감자처럼 전분이 많이 포함된 탄수화물을 먹을 때는 따뜻한 것보다는 차가운 것을 먹는 쪽이 혈관에 더욱 이롭습니다. 혈관 관리 차원에서 보다 중요한 것은 수용성 식이섬유입니다. 물에 녹는 수용성 식이섬유는 식품의 수분을 흡수해서 묵직한 젤리 같은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위장 속을 천천히 통과하므로 위에 머무는 시간이 길고 위장에서의 영양소 흡수를 늦춰줍니다. 또한 흡착성이 있어서 몸 안에 불필요한 물질들을 체외로 배출시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당과 지질의 흡수를 늦춰서 식후 고혈당을 막습니다. 남은 콜레스테롤을 흡착 배출시켜서 이상 지질 혈증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과도한 나트륨을 흡착 배출해서 고혈압을 예방합니다. 즉, 혈관 노화의 주범을 제거하는 것이죠. 게다가 수용성 식이섬유는 소화되지 않고 장까지 도달해 장내에서 유익균의 먹이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유익균이 늘어나 장내 환경도 개선됩니다. 수용성 식이섬유의 장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혈관 관리 차원에서 살펴보면 당 흡수를 낮춰줘서 식후에 고혈당을 억제해준다는 점이 있죠. 따라서 그 효과를 최대한으로 얻으려면 식사 초반에 먹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을 채소부터 먹기라고 부릅니다.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은 오크라, 참마, 팽이버섯, 낫또 같은 다소 끈적끈적한 식품, 다시마, 미역 같은 해조류, 양파와 마늘, 우엉, 아보카도, 당을 양배추 등의 채소, 숙성된 키위, 사과나 귤 등의 잘 익은 과일, 말린 무화과 등입니다.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품을 먼저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채소나 샐러드 또는 채소를 듬뿍 넣고 끓인 국이 아니어도 오크라만 넣은 된장국이나 낫또, 미역국도 괜찮습니다.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한 아보카도도 조리하기에 간편해서 좋을 것입니다.
아보카도를 절반으로 자르고 여기에 올리브 오일과 약간의 간장을 섞은 소스를 살짝 끼얹어서 스푼으로 그냥 떠먹어도 맛있습니다. 나는 식전에 키위 한 개를 먹기도 합니다. 배가 고프면 자신도 모르게 밥이나 빵 같은 탄수화물부터 먹고 싶어질 텐데 그럴수록 일단 꾹 참아야 합니다. 탄수화물이야말로 혈당을 갑자기 쑥 올리기 때문입니다. 탄수화물은 가장 먼저 먹어서는 안 됩니다. 식이섬유부터 먹기를 습관화해야 합니다. 수용성 식이섬유는 변비 예방에도 필수적입니다. 변비도 혈관 노화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변비가 되면 장내에서 유해균이 늘어나고 이를 만들어내는 유해물질과 가스도 늘어납니다. 이러한 유해물질과 가스가 장에서 혈관으로 이동하면 혈관을 손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용성 식이섬유는 변비를 예방하는 측면에서도 혈관 건강에 기여합니다. 대두 특유의 알싸한 맛의 주 성분인 대두사포닌은 당이 소장에서 흡수되는 것을 억제하는 작용을 합니다. 대두를 먹으면 식이섬유와 대두사포닌의 더블 효과로서 당 흡수 속도가 지연되며 혈당의 급상승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저자는 대두를 식전에 먹는 것을 소위 퍼스트라 부릅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낫또 한 팩을 먼저 먹습니다. 식전에 두유를 먹습니다. 익힌 대두를 떠먹는 요구르트나 스프에 넣어서 먹습니다. 두유는 가공 단계에서 식이섬유의 양은 줄어들지만 대두 사포닌의 효과는 여전하므로 안심해도 됩니다. 무엇보다 부담 없이 먹을 수가 있어서 좋습니다. 그러나 단맛이 첨가된 두유는 당연히 당질이 높을 테니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는 시중에서 파는 팩에 포장된 익힌 대두를 언제나 상비하고 있습니다. 가격도 부담이 없고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에서도 쉽게 살 수가 있습니다. 씹으면 씹을수록 은근히 담백해져서 맛도 있습니다. 이렇게 익힌 대두를 인스턴트 스프에 넣어서 먹거나 절반 정도를 전자레인지에 20초 정도 데워서 무설탕 떠먹는 요구르트에 섞어 먹는 방법도 매우 괜찮습니다. 식전에 먹는 소이 퍼스트도 좋고 간식 대용으로 먹는 방법도 추천합니다. 앞에서 EPA와 DHA는 염증을 억제한다고 했는데 항염증 측면에서는 DHA가 좋습니다. 한편 EPA는 혈관을 탄력적으로 이완시켜 혈압을 낮추고 혈전의 생성을 억제합니다. 또한 혈중 지질,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의 균형을 유지하며 적혈구의 유연성을 높여 혈류를 원활하게 만드는 등 그야말로 혈관력을 끌어올리는 다재다능한 일꾼입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그 일부가 체내에서 EPA와 DHA로 바뀝니다. 그러므로 먹어야 할 오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씨유나 들기름을 된장국에 스프에 쪼르륵 넣어 먹어도 겨우 1~2g밖에 안 됩니다. 그중 체내에서 DPA와 DHA로 바뀌는 건 거기서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섭취량을 늘리기 위해서 무쳐 먹고 뿌려 먹고 끼얹어 먹어도 그 정도 갖고는 아무래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역시 생선도 챙겨 먹으면 좋겠습니다. 생선 기름 속에 EPA와 DHA는 별도의 전환 과정 없이 우리 몸이 바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생선을 먹을 때는 자체 기름까지 함께 먹어야 효과를 제대로 기대할 수 있으므로 내가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생선회나 카르파초, 생선 탕탕이처럼 날것으로 먹는 것입니다. 혹시 날것이 싫다면 기름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종이 호일에 감싸서 익히거나 생선을 넣은 지리탕으로 먹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더욱 간편한 것은 통조림입니다. 최근에는 고등어 통조림, 꽁치 통조림이 다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값이 저렴하고 보존이 편리하며 기름을 포함한 영양분을 그대로 섭취할 수 있는 장점 때문이죠. 아예 뼈까지 부드럽게 조리되어 있기 때문에 뼈채로 먹을 수 있어서 골다공증 예방에 필수적인 칼슘도 보충할 수가 있습니다. 육류의 기름은 포화 지방산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너무 많이 먹으면 혈액 속의 중성지방과 나쁜 콜레스테롤이 증가합니다. 그러므로 기름이 잘 빠지도록 그릴에 구워 먹거나 후라이팬에 익히면서 빠져나오는 기름을 키친타올로 닦아내는 등 불필요한 기름을 먹지 않도록 신경 쓰면 건강하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튀김은 당질이 가득한 튀김옷으로 겉을 감싼 데다 튀길 때 쓰는 기름 대부분이 오메가6 지방산입니다. 또한 어떤 기름이든 고온에서 튀기면 산화가 진행돼서 과산화 지질을 만들고 이는 다시 체내에서 주변에 있는 지질을 산화시킵니다. 그리고 이 역시 혈관 노화의 근원이 됩니다. 그런 튀김에 당질 가득한 소스나 케첩을 뿌려 먹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더 말할 것도 없이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육류라고 통틀어 말해도 닭고기와 돼지고기, 소고기, 양고기 등이 있고 닭고기만 해도 안심살과 닭가슴살, 닭다리살 등 부위까지 따지면 매우 다양합니다. 닭의 안심살은 지방이 적고 닭가슴살에는 피로 회복에 좋은 이미다졸 다이펩타이드가 풍부합니다. 돼지고기에는 피부와 점막 건강을 유지하고 당질의 에너지로 바뀌는 과정을 돕는 비타민 B가 풍부합니다. 이렇게 고기마다 다양한 장점이 있으니 특정 고기만 먹기보다는 다양한 고기를 매일같이 바꿔가며 먹는 편이 영양면에서도 치우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공육은 줄이는 편이 좋습니다. 가공육은 염장이나 훈제 등 그 제조 과정에서 발암물질이 발생합니다. 식염은 염화 나트륨을 주성분으로 하므로 이것이 몸에 들어오면 혈중 나트륨 농도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은 혈중 나트륨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려 하므로 짜게 먹어서 나트륨의 양이 많아지면 수분을 늘려 그 농도를 낮추려고 합니다. 즉, 혈액의 양이 늘어나는 것이죠. 혈액의 양이 늘어나면 혈액을 온몸으로 보내는 심장의 부담이 커질 뿐더러 혈관에 많은 양의 혈액이 흐르게 돼서 혈압도 오릅니다. 따라서 염분을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면 심장에도 혈관에도 직접적인 부담을 주는 것이죠. 의사가 염분을 줄이세요라고 왜 그렇게 강조하는지 이해가 됐을 것입니다. 내가 추천하는 방법은 반찬으로 나온 고기 요리를 샐러드에 올려서 함께 먹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드레싱이 딱히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가급적 저염이라 표시된 제품을 사용하거나 달걀 간장밥처럼 직접 음식에 넣어서 조리하기보다는 작은 접시에 담아 찍어 먹으면
몸으로 들어오는 양이 적어져서 저절로 염분 섭취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회식이 잡혀 있다면 아침, 점심 식사를 조정합니다. 나는 아침은 대개 블랙커피와 집에서 만든 채소 주스, 익힌 대두나 익힌 검은콩, 콩 시리얼을 토핑한 떠먹는 요구르트를 메뉴로 해서 먹습니다. 집에서 만든 주스는 당근 1개 반, 사과 반 개, 레몬 반 개를 맷돌 방식으로 돌아가는 저속 착즙기로 내린 다음 아마씨유나 올리브유를 1티스푼 넣어서 마시는 걸 말합니다. 이 메뉴로 먹으면 점심 저녁 식사가 영양면으로 다소 한쪽으로 치우쳐도 부족하기 쉬운 식이섬유와 비타민, 미네랄, 피토케미컬, 단백질은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메뉴를 보고 밥이나 빵 같은 탄수화물을 전혀 먹지 않네? 그럼 금세 배고파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당질을 줄이면 식후에 혈당치가 급상승하지 않기 때문에 공복감을 덜 느낍니다. 공복은 혈당치가 급격하게 올랐다가 급격하게 뚝 떨어졌을 때 쉽게 느끼기 때문이죠. 요즘 저녁 술자리가 계속돼서 컨디션이 엉망이에요. 이렇게 말하면서 점심 식사로 라면과 만두를 잔뜩 먹는 분들은 이제 그런 습관을 돌아봅시다. 아침과 점심 식사를 신경 쓰면 하루치의 영양 균형은 충분히 맞출 수가 있습니다. 나는 샐러드에 고기류 제품을 토핑처럼 얹어서 먹는 방식을 자주 씁니다. 닭꼬치 말고 돼지고기 생강구이, 닭 숯불구이, 닭똥집 볶음도 괜찮습니다. 이런 메뉴의 중요 포인트는 확실한 단백질 섭취입니다. 이렇게 먹으면 위에 토핑처럼 올려진 고기 덕분에 드레싱을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드레싱은 염분뿐만 아니라 당분과 지질도 상당히 많아서 듬뿍 뿌려 먹으면 기껏 건강을 생각해서 고른 샐러드도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채소와 단백질 섭취만 생각하면 익힌 닭고기나 참치, 삶은 달걀 등이 아예 처음부터 들어있는 샐러드 제품을 골라도 되지만 이렇게 일부러 토핑거리를 골라서 추가해주면 음식의 양도 늘고 만족감까지 높아집니다. 저녁 회식이 있어서 아무래도 평소보다 많이 먹을 것 같을 땐 점심은 이 정도로 해서 가볍게 먹습니다. 요구르트는 무가당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만약 신맛이 부담스럽다면 당질이 낮은 과일을 토핑으로 얹어 먹으면 좋습니다. 신맛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내가 추천하는 과일은 키위입니다. 키위는 나트륨을 배출해주는 칼륨, 항산화 작용이 있는 비타민C, 혈관 관리에 빠질 수 없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한 혈관에 좋은 과일입니다. 당질이 낮은 과일을 습관적으로 먹는 사람은 뇌졸중과 심근경색 같은 혈관 질병을 일으킬 위험이 낮습니다. 키위 외에도 딸기, 자몽, 사과 등도 당질이 낮은 과일입니다. 요구르트에 단맛을 추가하고 싶을 때는 이러한 당질이 낮은 과일로 약간의 단맛을 보충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익힌 검은콩 혹은 콩 시리얼을 먹어도 진짜 좋습니다. 짜증과 화, 스트레스가 많은 생활은 혈관에도 심장에도 직접적으로 부담을 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평온을 흔드는 불쾌한 상황이 일어나면 잠시 멈춰서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지금 화를 내고 있는 이 사람을 위해 내 혈관과 심장을 바칠 수 있는가? 이렇게 말이죠. 스트레스는 인간관계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에 대해서 짜증을 내거나 스트레스가 쌓이는 것은 스스로 자기 혈관과 심장의 수명을 야금야금 깎아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 사람이 당신의 중요한 심장과 혈관을 바칠 만한 그런 사람인가? 이에 대한 대답은 적어도 아니오일 것입니다. 심부전을 예방하려면, 그리고 젊은 혈관을 유지하려면 기본 중의 기본이 바로 걷기입니다. 우선 하루 총 30분 워킹부터 시작합시다. 일일 전체 시간으로 따져서 30분이므로 이것을 10분의 3회로 나눠서 부분적으로 하거나 5분씩 6회처럼 짧게 나눠서 해도 됩니다. 예를 들면 집에서 역까지 걷기, 슈퍼마켓이나 편의점까지 걷기, 아파트나 사무실의 1층에서 3층까지 걸어 올라가기, 그도 안 된다면 방에서 화장실까지 걷기도 훌륭한 걷기 운동이 됩니다. 적어도 20분 이상 운동을 해야 비로소 지방이 연소된다는 얘기를 들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잘못된 것이니 안심해도 됩니다. 운동을 시작한 순간부터 몸은 운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 당과 지방을 사용합니다. 전체 운동 시간이 같다면 짧게 나눠서 하든 길게 하든 운동 에너지 차원에서 보면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한편 짧은 시간에 좀 더 운동 효과를 높이고 싶을 때는 최대 심박수의 60에서 70% 정도의 심박수에 도달한 후에 유지하기 위해 운동하면 매우 효과적입니다. 자신의 최대 심박수는 220에서 자기 나이를 뺑값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연령대별 운동 시의 효과적인 적정 심박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40세는 108에서 126, 50세는 102에서 119, 60세는 96에서 112, 70세는 90에서 105, 80세는 84에서 98입니다. 걸으면서 옆 사람과 어느 정도로 대화를 할 수 있는가로 자신의 심박수를 가늠하면 이렇게 심박수를 재지 않아도 자신에게 맞는 심박수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숨이 차서 헉헉거리고 말이 끊길 정도라면 심박수가 너무 올라가 있는 상태이고, 반대로 콧노래가 나올 정도로 여유롭다면 운동 강도가 약하다는 뜻입니다. 그저 단순히 걷기만 하면 아무래도 심박수 측면에서는 부족할 것입니다. 그러니 평소보다 5cm 정도 더 보폭을 넓히고 배에 힘을 줘서 하복부를 납작하게 해서 빠른 걸음으로 걸읍시다. 이렇게 하면 딱 적절한 운동 강도가 될 것입니다. 또한 요즘 유행하는 도심 인근 산행도 무척 좋은 걷기입니다. 당일치기도 가능하고 초보자도 쉽게 오를 수 있는 인왕산이나 아차산, 대모산 정도 오르는 가벼운 등산은 지방 연소 효과도 높일 수 있고 자연 속에서 릴렉스도 할 수 있으니 적극 추천합니다. 운동 효과는 예방만이 아닙니다. 실제로 운동요법이 다양한 질병 치료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고혈압과 당뇨병, 이상지질혈증의 가이드라인에는 운동요법이라는 항목이 마련되어 있을 만큼 운동이 치료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운동 자극으로 분비된 NO는 동맥경화의 플라그를 안정화시켜주므로 이미 진행된 동맥경화를 개선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게다가 예전에는 안정이 체계라고 여겼던 질병조차도 지금은 운동이 필수라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심장병과 신장병, 다리 혈관의 동맥경화가 일어난 말초 동맥질환, COPD와 같은 폐 질환 등도 운동을 하게 되면 예후가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료기관에서도 치료의 한 방법으로 운동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심근경색, 고혈압, 심장비대증 등 심장과 혈관의 질병 때문에 심장의 펌프 기능이 약해진 사람, 즉 신부전인 사람에게 예전 같으면 안정을 취하세요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신부전이 있어도 상태가 안정적이라면 운동을 하는 편이 오래 사는 데 도움을 준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신부전이라는 이유로 심장을 되도록 사용하지 않고 아끼기보다는 과도한 부담을 피하면서 꾸준히 잘 사용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즉, 적당한 운동이 답입니다. 신부전인 사람은 안정기의 심박수가 건강한 사람보다 쉽게 높아지기 때문에 앞서 설명한 최대 심박수, 즉 220에서 자기 나이를 뺀 그 수의 60에서 70%라는 공식은 적용할 수 없습니다. 신부전인 사람에게도 걷기 운동이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어느 정도의 강도가 최적인지는 역시 사람마다 다릅니다. 따라서 반드시 의사의 지도를 받아서 운동하길 바랍니다. 나도 심장병이나 신장병, 다리 관련 혈관병, 폐 질병 등을 갖고 있는 환자가 운동을 습관화했더니 증상이 가벼워지거나 생활하기가 훨씬 수월해지는 모습을 많이 목격했습니다. 또한 나이가 들면 무릎 통증,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도 늘어납니다. 통증이 있어서 못 걷겠다, 아파서 운동을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곤 하는데 사실 근력의 저하가 큰 원인이므로 운동으로 근육량을 늘리면 통증이 완화되고 개선됩니다. 즉, 누구든 어떤 상황에서든 몸을 반드시 움직여야 하는 것이죠. 바로 다음에 소개할 운동은 심박수를 과도하게 올리지 않으면서 부하도 적절한 운동입니다. 동맥경화라고 진단을 받았거나 신장이나 그리고 심장에 지병이 있는 사람, 무릎 통증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일지라도 무리 없이 할 수 있게 고안한 것이므로 모두 꼭 해보길 바랍니다. 좀비 체조는 100년 혈관을 만드는데 가장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이 체조를 처음 접했다면 일상생활에서 꼭 실천해보길 바랍니다. 이미 습관이 된 분은 앞으로도 꾸준히 지속해서 혈관 건강을 유지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운동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발 뒤꿈치를 들어올리고 발끝으로만 제자리 걸음을 걸으면서 양손을 축 늘어뜨리고 흔들기만 하면 됩니다. 그 모습이 마치 좀비처럼 보여서 이름을 좀비 체조라 붙였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 운동을 추천하는 이유는 저녁 식사는 과식하기 십상이기 때문입니다. 하루의 업무를 끝내고 여유롭게 즐기는 저녁 식사를 아침이나 점심보다 많이 먹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밤은 신체 활동이 활발한 낮보다 지방이 쌓이기 쉬운 시간대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쌓이기 쉬운데 저녁 식사로 먹은 음식이 완전히 소화되지 않은 채 잠이 들게 되면 그 영양분이 체내 지방으로 더 쉽게 쌓입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가독성이 굉장히 좋았고요. 우리의 혈관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들이 나와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